이범준 서울대 법학연구원 헌법학 박사와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출연을 하셔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때만 해도 선거가 워낙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우려도 많았는데 그때도 박사님은 인용될 거다. 네. 그러면서 전원 일치 쪽에 무게를 치르셨거든요. 예. 네, 그때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셨던 이유가 뭐죠? 제가 기자 생활 하다가 늦게 이제 학위를 받아서 네. 여전히 학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운 대로 교과서적으로 이 사건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주변의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역시 이게 재판관들이 인용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을 쓸 수 없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셔서 저는 당연히 8대0 전원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사실 저도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혹시 또 다른 결론이 나오거나 또 다른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결론 나온 거 보면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돌이켜 보면 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했던 매우 정치적인 발언들, 그다음에 법정 밖에서 했던 시위에 참여해서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재판소를 파괴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발언들, 또 여당에서 했던 재판소에 대한 공격들, 이런 것 때문에 여론이 움직이면서 혹시나 재판소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역시 오늘 또 결과 보면서 재판소는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하는 곳이고 8대0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 봤다, 내용만 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그 내용을 듣는데 사실은 별로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너무나 다 당연한 내용들이었고 당연한 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워낙에 그 사이에 상식 밖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상식 밖의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 상식적인 것조차 좀 이게 상식적인 걸로 가는 건가 하는 우려가 있었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내용 보시면서 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 좀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시청자들도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 사건이 3번 있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까지 포함해서요. 노무현 대통령 사건은 기각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이 인용 파면이 됐고 이번에 또 인용 파면이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탄핵 심판이라는 게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니까 형사재판에 비교해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비유하자면 도둑질을 하다가 들킨 사건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소원이라는 사람과 어떤 일을 벌였구나. 또 K재단, 미르재단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것을 도모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서 굉장히 분노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파면이 된 사건이라서요. 굳이 표현하자면 도둑질 같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 12.3 계엄에 의한 이 탄핵 소추와 파면은 어떤 조직폭력배에 아주 사람을 막 잡아서 때리고 가두고 하는 이런 행동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너희를 계몽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훨씬 더 그 파면의 가능성이 높았고 그 전에 앞에 2번의 탄핵 심판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단어가 등장했는데요.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했다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그렇습니다. 예,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포고령에 보면은 국민의 그 언론사를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든가 특히 의사들에 대해서 처단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한 대통령이 있었나? 특히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굳이 찾자면은 이제 재벌에 대해서 어떤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의 자유 침해다, 경제권 침해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어떤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대통령은 내란을 일으켰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이후로 처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이후 그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보인다. 그런 사법적 판단을 받은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실 아까 심판정에서 바로 언론 부분이라든가
의사 부분이라든가 그 부분을 짚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그 내용 속에는 이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기주 기자는 또 네. 대통령실을 또 네. 직접 취재도 하고 예. 많이 경험을 했는데 어땠습니까?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오늘 심판에서. 뭐 실체적 요건이나 절차적 요건이나 중대성 같은 부분은 뭐 학자분들이나 법조인분들이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기자의 입장에서 상당히 오늘 눈에 띄었던 것은 그동안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받고 위헌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공개적으로 증언을 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곽종근, 홍장원 2명인데요. 많은 오늘-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게 증언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2사람의 진술이 뭐 오염됐다거나 뭐 회유를 받은 진술이다거나 공격을 많이 했잖아요. 공격에 초점이 됐었죠. 그 2명이. 그리고 특히 이 2사람의 진술이 공통된 것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거나 하는 그쪽에 좀 집중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 결정문을 보면 헌재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말했던 인원을 끄집어내라라는 진술을 사실로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국회 권한 행사가 방해가 됐고 이건 헌법 위반이다라고 명시를 했고 또 2번째 싹 잡아들여라는 전화를 받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인가요? 홍장원의 그 진술도 사실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위치 확인 요청을 여인형으로부터 받고 대통령에게도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 홍장원의 진술을 헌재가 인정해 준 것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향후에 형사재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이 될 텐데 상당히 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 곽종근, 홍장원 이 2분이 사실 굉장히 공격의 대상이 됐고 예. 진술이 오염됐다, 회유됐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 예. 결국은 그 2사람의 말이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11차례의 헌재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게 이 2사람이 헌재 출석했을 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구체적으로 곽종근이나 홍장원의 진술에 대해서 선고문에 쓸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선고 요지가 나온 거 보면 이 2사람에 대한 진술을 인정한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나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앞으로의 이제 형사 재판까지 내다본 네.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뭐 표결권이나 불체포 특권이 침해됐다라는 것은 이건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거든요. 네. 그걸 오늘 헌재 재판관들이 명시를 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런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는 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뭐 항거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데서 크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요, 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 계엄 해제는 시민의 저항과 소극적으로 움직인 군인들 덕기였다. 그렇죠. 중대성 부분에서 그런 언급이 나왔죠. 예.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이야기를 헌법재판관이 이야기를 하는 걸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 마치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서 본인이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고 2시간 만에 해제되는 계엄이 어딨느냐, 뭐 그렇게 항변을 했는데 그것이 그 부당한 주장이라는 것을 군인들과 소극적으로 움직인 군인들과 직접적으로 여의도에 나가서 국회를 보호한 국민들에 의해서 보호된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준 아주 뜻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중에 많이 위로가 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 또 저에게 또 인상적으로 들리네요. 왜냐하면 이후에 또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 내란을 막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는데 이 헌법재판소의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 같다. 예, 그 말에 저도 공감이 되네요. 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서요, 완전히 만장일치로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거의 뭐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결론이 나왔는데 이 결론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될 거면 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 예,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지라는 생각이 사실 또 한편으로 안 들 수가 없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소추 사유 자체가 애초에 매우 간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도 이제 두 번째 탄핵,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부터 하면 두 번째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하면은 세 번째니까 국회도 이제 소추 사유서를 쓸 때 경력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써봐야 쟁점만 흐트러지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서 아주 간결하게 쓴 것 같고요. 그래서 빠르면 2월 말, 또 늦어도 3월 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고 본 것이고요. 여기 뭐 보셨듯이 그 결정문에 대통령의 주장이 인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전부 다 국회가 주장한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인정이 됐거든요. 제가 거의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내용별로는 인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여전히 그 부분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의문이다. 모르겠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추측하는 바가 있고 예. 또 뒤에서 계속 얘기 나누겠지만 이 사건 예. 확실히 지금 봐도 예. 일찍 끝낼 수 있었던 사건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어떠셨어요? 이기주 기자는 보면서 이 결정문도 나오고 했잖아요. 결정문 내용 보면서 이래서 오래 걸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도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요. 오늘 그 선고 내용이랑 그 듣고 보고 하면서 이게 소수 의견이라고 할 만한 별개의 의견이 뚜렷하게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나마 있는 게 이제 보충 의견이라고 해서 그 탄핵안이 1차에서 한번 소추안이 가결이 되지 않고 2차로 넘어갈 때 회기가 네. 변경되잖아요. 그러면서 네. 새로 발의가 됐느냐 안 됐느냐 정도에 대한 보충 의견,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검찰의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해서 헌재가 또 평의까지 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완화해야 된다, 뭐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정도의 그 보충 의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이 8명의 재판관이 조금의 이견도 나오지 않도록 그 결정문이 나왔을 때 그걸 어느 정도의 트집이 잡히거나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완결을 기하느라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더 완결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라는 건데 오늘 사실 뭐 전원 일치된 결론이 나왔고 그 내용적으로 또 보면 소수 의견이라는 게 없을 정도로 워낙에 일치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전원 일치된 소수 의견이 없는 이런 결론이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기주 기자가 아까 예. 형사재판 얘기를 잠깐 얘기해 줬는데 예. 이제 지금 14일부터 첫 공판이 열리잖아요. 예.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이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진 거 아닙니까? 어제의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늘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을 임하는 예. 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 어떻게 달라진 건지 다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오전 11시 22분을 기해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 대통령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되면서 박탈당하는 예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면책 특권이 박탈이 된 건데요. 네. 그 동안에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받았던 혐의 중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같은 혐의가 있었는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그게 적용이 안 됐었어요.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내란 혐의에 대해서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런 혐의들이 이제 다 기소가 또 되고 수사를 받으러 다녀야 하고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는 그런 일상이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검찰에 나가든 수사본부에 나가든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나가든 지금 같은 그 경호를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돼 석방돼서 나올 때 봤던 그 모습 있잖아요. 네, 주먹을 쥐고 경호 차량이 네. 앞뒤로 둘러싸고 네. 상당히 많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나왔는데 앞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될 거고요. 그 재판을 일일이 이제 응대를 하고 재판 또 수사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형사 재판 또 수사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철저히 임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네, 박사님, 이 윤 전 대통령의 지금 혐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란죄뿐만 아니라 얘기 나온 것처럼 직권남용죄도 있고 또 외환죄 의혹도 있어요. 북한과의 국지적인 충돌을 유도하지 않았냐, 계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있습니다. 체포를 또 경호처를 이용해가지고 막도록 한 게 있죠.
또 명태균 게이트도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불법 선거 개입, 국정농단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김건희 여사 특검이 과연 뭐 앞으로 될까 이런 것도 있고 정말 많은데 앞으로 이 형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그 검찰의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논리는 조직 보호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직 검사들도 뭐 기소를 하면서 조직을 보호해온 조직인데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됐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검찰총장이 그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다들 의아해했고 저 역시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그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려해서 어차피 정권이 바뀐다면 검찰이 살아남기 힘들다 판단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윤 대통령을 구해보자는 생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됐으면 지금처럼 윤 대통령이 이제 파면해서 전 대통령이 되면 검찰이 지금까지 쭉 해온 대로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수사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수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또다시 검찰에게 그런 이 과거를 청산하는 일을 또 맡길 것인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이 받고 있는 이 혐의들을 다 모아서 특검법을 발의해서 중립적인 특검에서 수사를 하는 게 우리가 다시 검찰의 신세를 지거나 그런 일이 없는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초반만 해도 내란 이후에 검찰이 여러 사람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면서 각종 새로운 소식들이 막 나왔죠. 실체를 밝혀지는 게 막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에 검찰이 수사를 열심히 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게 신뢰를 회복하려나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때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과연 믿어도 되나라는 의심이 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아서 결국 여기서부터 지금 과연 검찰에게 앞으로 계속 맡겨도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과거에 기자실에 검찰에 좀 출입을 했습니다만 검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돌이켜 보면은 수사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그 수사를 살아있게 만든 것은 결국 검사였고 검사가 정치적 상황을 봐가면서 그 생물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여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어떻게 하면은 본인들의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거듭해서 고민을 해서 뭐 이리저리 움직였을 것이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그 심우정 총장의 판단도 그것의 일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수사가 시작되겠지만 그것을 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사와 다시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결국 검찰에게 과연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현재로서는 특검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특검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죠. 그동안 바로 2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그 한덕수 권한대행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거부권 쓰고 상설특검 임명하지 않고 이래서 특검을 못하면서 지금 이 모든 혼란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 두 권한대행의 이 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이것도 문제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이라고 불리는 건 다 이제 상설 특검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임명을 했어야 맞죠. 그런데 임명을 안 하고 끌면서 지금까지 불거진 그 수사권이 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 자체가 원래는 없었어야 되는데 그 혼란이 생긴 것도 이 권한대행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검이었으면 뭐 누가 수사하느냐 이 그렇죠. 문제가 애초에 생길 일이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하는 게 맞느냐, 검찰이 하는 게 맞느냐, 경찰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 자체가 없었을 건데 그 특검 임명을 안 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책임이 권한대행들에게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뭐 파면이 됐다고 해서 뭐 특검을 바로 임명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꼭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현재 체제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면책 특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박탈이 됐지만
원래 면책특권이 여사 영부인에게는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없는데 사실 우리가 예우랄까요? 대우를 해주면서 도이치모터스 수사나 이런 거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경호처 뭐 별관에 검사들이 찾아가서 뭐 휴대폰을 맡기고 들어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우를 해줬는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앞으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상당히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그 모든 시작은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조속한 시간에 특검이 출범을 해서 수사가 좀 속도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사님, 우리가 이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 문제를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아직까지도 임명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과연 어떤 의도인가? 왜 저렇게까지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했는데도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다라고 했는데도 두 명 다 끝까지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사실상 거부죠. 현재까지 계속 지금 아무 말 없이 이유를 물어도 이유조차 얘기하지 않으면서 계속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헌법재판소 결론이 파면, 그리고 그냥 파면이 아니라 전원일치의 파면이고 내용적으로도 완벽한 파면이거든요. 이것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오늘 결정문 보시면 결정문 뭐 완벽한 이제 8대 0 내용에 있어서도 8대 0인데 이 결정문을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정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재판소에서 뭐 전원이 뭐 시간을 끈 건지 아니면 일부가 시간을 끈 건지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시간을 만약에 끌어서 2주만 더 지났으면은 2명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2명이 퇴임을 하면 그 다음에는 6명이 됩니다. 정말 큰일 나는 경우였죠. 헌법재판소가 아예 기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2주만 더 늦게 됐다면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사건도 결론이 안 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시중에서 나오는 뭐 한덕수 총리의 2년 대행 소홀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이 안 되는 그런 그 역설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권한대행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재판소가 이렇게까지 늦게 선고를 한 것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역시 나중에 뭐 드러나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났으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정치인 잘 모릅니다만 한덕수 대행은 오랜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문제는 이거는 뭐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지만 그 헌법재판관이 이제 국회가 선출하는 셋,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셋, 그다음에 대통령이 내정하는 셋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근데 국회 몫하고 대법원장 몫은 임명장을 주는 행위가 매우 형식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반드시 해야만 되는 행위인데 그것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반대로 대통령 몫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적인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람을 골라서 당신 헌법재판관 하세요라는 걸 할 수 없거든요. 하나 우려되는 것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본인이 재판관 둘을 골라서 임명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는데요. 과거에도 그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황교안 대행이 그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의 재판관은 임명을 했지만 박한철 소장의 후임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료 출신인 한덕수 대행이 뭐 임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일에 두 명이 퇴임을 하고 나면 이제 두 명의 공석이 남는데 그리고 지금 대선이 지금 이제 2달도 남지 않아서 다음 대통령이 지금 이제 들어올 상황인데 그 사이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인이 임명을 하는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수도 있는가 이런 우려가 지금 사실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이 사건이 더 늦어졌으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상황이어서 네. 한덕수 총리가 또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리는 와중에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한대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대행이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진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반려를 하면서 밝힌 사유가 있습니다. 현재 네. 경제 안보 엄중한 상황이다.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하게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표를 낸 사람이 대통령실의 3실장 그리고 수석비서관들이었는데요. 뭐 상징적인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어쨌든 현직 대통령은 파면이 됐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가 필요하다라고 봤을 것 같고요. 또 오늘 특히 미국에서 관세 어제 우리 한국 그 상호 관세가 터지면서 오늘 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였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의 참모진들이지만 예.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대행의 그렇죠. 이제 참모 역할을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또 지금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만큼 예. 일단 계속 일해라. 국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참모진이 필요하다라고 네.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대행 때 그런 헌법을 좀 위반한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보면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표현을 따르면 종국적으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 전에는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였어요. 그렇죠. 오늘 8대 0을 8인 체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정족수가 7인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체제가 유지가 됐다면 헌재가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이 결정을 하는 게 맞냐, 논의를 하는 게 맞냐, 심리가 맞냐 이런 논란이 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탄핵이 됐고 그다음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어쨌든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2명이 추가 임명이 되면서 8인 체제로 어쨌든 오늘 파면 결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그 당시에 종국적으로 난 임명 안 할 거야 3명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책임에 대한 네. 추궁이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